김경래 최강 시사. 하인리 법칙이라고요. 대형 참사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항상 언급이 되는 통계 법칙 있지 않습니까? 1930년대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건의 사망사고가 나기 전에 29명의 부상자가 존재하고 300명의 다칠 뻔한 사람이 있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데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기 마련이고 슬픈 예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한참 안정세를 보이고 있을 때 유명한 강남 클럽 이런 데 다닥다닥 줄을 서서 있는 사진을 보면서 걱정들을 많이 했죠. 불안했습니다. 4월 말 연휴가 시작이 됐고 예감은 더욱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졌습니다. 하인리가 됐든 슬픈 예감이 됐든 결과론적인 분석에 불과하다는 게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그래도 소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외양간 고치면 나머지는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게 뭔지 잘 따져볼 때입니다. 젊은이들한테 클럽에서 왜 놀았냐 이렇게 비난하는 건 지금 큰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연락이 닿지 않는 접촉자들을 빨리 검사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밀집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고 전면적인 계약 등 예정된 조치를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될 때입니다. 저기 도망가는 속꼬리가 보입니다. 빤히 보면서 또 당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5월 11일 월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시작합니다. 네, 김경래 최강시사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 열려 있습니다.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3년입니다. 어제 대통령 연설이 있었고요. 오늘은 민주당의 윤건영 당선인 전 국정기획실장이죠.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2, 3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이태원 발이죠.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등등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의 품격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택배 박스를 뜯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뉴스 언박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산 상황 좀 정리를 해보죠. 먼저 김민아 평론가가 이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 이태원에 이제 이태원의 클럽에 방문했던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언론들이 이분이 이제 방문하는 이제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성소수자 클럽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또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또 이분을 시작으로 해서 감염이 된 거냐, 확진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 그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명확히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은 이제 4월 26일부터인가요? 최근에 이제 이태원을 방문한 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해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확산 상황이 클럽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지금 보도 나오는 것만 해도 군인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 IT 업체 등등등 굉장히 또 피트니스 클럽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의 집단 감염 사례하고 좀 다른 게요. 네. 불특정 다수가 이 클럽 방문자라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연관관계가 많이 없죠. 굉장히 많이 없는 데다가 이게 또 분포가 수도권 이 지역에서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부산, 제주까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산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클럽발 확진자의 또 30% 정도가 무증상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나이들이 상대적으로 젊어서 그런가요? 젊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무증상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숨은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이 지역 감염이라든가 2차, 3차 확산이 더 우려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들이 일단
그 이태원 관련된 그 클럽이 아니라 이태원 전체를 그렇죠. 대상으로 해서 네. 와라 일단은 이게 그죠? 클럽이 문제인 게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는 네. 사실 특정 종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그 특정이 가능했습니다. 타겟팅이 네. 가능했는데 이 클럽의 경우는 사실 클럽 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막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누가 그 클럽에 가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네. 그 클럽에서 뭐 명단을 관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네. 추적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진자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뭐 일단 오면은 그런 관계된 사실을 묻지 않고 검사부터 해주겠다 이러니까 지금 혹시나 뭔가 조금 꺼려져서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명단에 기록된 어제 오후 기준으로 명단에 기록된 사람이 5,517명 정도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연락이 안 닿는 사람이 무려 3,535명으로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넘어요.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명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정보를 클럽 가면서 누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식당 같은 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데는 이 명단 적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적으면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거 누가 제대로 적을까? 왜냐하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확인도 안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3,000명 정도 넘는 분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클럽 출입을 안 밝혀도 검사를 해주겠다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빨리 가서 일단 검사부터 받는 게 보니까 좀 고무적인 점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주도의 확진자 같은 경우도 스스로 밝혀가지고 네네. 검사를 받았고 여기저기서 스스로 자기가 이태원 쪽에 갔었다라고 밝히고 검사를 받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문제는 예. 그 일부 언론이 성소수자 이런 보도들을 하면서 이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커밍아웃을 결과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많잖아요. 아우팅이라고 하는 예. 건데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스스로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거를 전문가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를 굳이 비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비난이나 혐오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빨리 방역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확진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밀집돼 있는 곳에 가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제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이 된 거고 이건 뭐 성소수자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이제 다른 거죠.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압력이 있기 때문에 차별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도 그게 온라인에서는 막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방역 대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스스로 좀 온라인에서는 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클럽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미리 뭔가 대책이 선제적으로 취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네. 이게 사실 예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클럽이라는 데가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클럽이라는 데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전 경험해 본 바는 없으나 여기 가본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네, 세 명 모두 이제 클럽을 가볼 만한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기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감염되기 쉬운 환경이다. 굉장히 밀집돼 있고 굉장히 비말이 많이 이제 퍼지고 그렇죠. 네.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면 사실 사전에 뭐 클럽 같은 그런 밀집해 있는 공간들은 미리 이제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이제 자제 권고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일상 속 이제 그 방역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헐거워졌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방역 당국도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영업 정지를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빠뜨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박원순 시장 연결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꿨는데 그리고 개학이 이번 주에 고3이 예정돼 있고요. 근데 이제 고3 개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당연한 일이겠지만.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방역 당국의 입장은 오늘 내일 확진자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학부모를 비롯해서 불안해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또 파장이 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클럽
이 뭐 시작이긴 하지만 네. 이 다녀온 분들이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2차, 3차. 그렇죠. 네, 그렇죠. 2차 감염, 3차 감염 그리고 뭐 여러 군데 또 다니면서 다른 감염을 지금 발생시켰을 수 있고 네. 이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수가 있어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런 부분은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원래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발표할 그렇죠. 예정이었는데 예. 그게 미뤄졌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개학 예정돼 있는데 그 네. 전에는 발표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전문가들, 감염병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를 다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엄중식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하는 거는 전면적인 계약은 그렇죠.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다. 네. 이런 식으로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 상황 보고 저희들이 좀 차차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방역을 넘어서서 이제 경제 회복, 경제 위기 극복으로 넘어가자라는 게 큰 기조였는데 그게 약간 좀 무색해졌어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다시 이제 확산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온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좀 뭐랄까요 관심이 가는 내용이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방침입니다. 요거 좀 정리를 해주죠, 민동기 기자가.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 추진을 대통령이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기초를 놓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을 하고 네.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예술인들과 같은 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막대한 재정이 드는 내용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기저기서 강기정 원래 정무수석이 얘기를 한 뒤에 네. 정치권에서도 이게 약간의 뭐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네. 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계적 추진론을 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후자 쪽에 좀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선행돼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네.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부 지원이 일단 있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고용보험료를 이제 사측하고 노측이 이제 반반씩 내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전액 지원을 해야 전액을 부담하게 되니까 그걸 일부 이제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럼 이제 재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낼 때 기준이 그 산정 기준이 월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따지는데 자영업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소득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고용돼 있는 이제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게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선행 문제들이 사실은 있어서 바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고 네. 일단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단계적 추진이라고 했을 때는 국회에 있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차원이 아마 1단계가 될 것 같고요. 네. 자영업자까지 가는 거는 그 다음 단계일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좀 장기적인 과제로 아마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국민을 사회 안전망에 일단 포섭하겠다. 이 기본적인 대전제는 그렇죠. 사회적으로 충분히 동의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 그것들을 추진을 하겠다 이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뭐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한국형 뉴딜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중간에 이제 실직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또 재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고용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겠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지금 그
정의기억 연대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팩트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지난주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주장을 한 게 그것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의기억연대가 성금하고 기금을 모아서 이제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윤미향 당선인, 원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분이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할 때 뭐 10억엔을 일본이 뭐 출자해서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자신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집회에는 자기는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고 위안부 역사관을 따로 세워서 이제 뭔가 이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한 겁니다. 여기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 등은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일단 후원금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에 썼고 이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는 이제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한 것에 그 당시 정부가 대략의 얼개를 알려주기는 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불가역적인 어떤 합의라든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또 빼고 알려줬다, 불완전한 형태로 알려줬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뭐 국회에서 열심히 역할을 잘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열고 이런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얼마나 해명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양쪽의 주장만 있는 거고 지금 명확하게 서로 간에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그 2017년 그 이용수 할머니한테 지급한 1억 계좌 이체증, 요거는 하나를 공개를 했고요. 그거는 며칠 전에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90년대 뭐 모금액 수령증도 공개를 했는데, 그건 이제 단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마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를 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런 단체가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돈을 모아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전부인 그런 단체는 또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소송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피해자 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산술적으로 그냥 뭐 전체 후원금 중에 몇 %를 뭐 피해자들에게 지원했느냐, 이것만 갖고 따지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얼마나 공개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기자회견 좀 보고 차후에 나오는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동기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7시 37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전북과 경북, 제주도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무척 짧은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공기도 탁한 상태인데요. 어제 유입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과 제주도는 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지금은 쌀쌀한데 낮에는 서울이 21도, 광주 25도, 대구 27도까지 올라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5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소래터널부터 송내 사이인 정체가 심한 이후 이 정체 구간 아닌 장수 부근 갓길에서 사고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에서 수원, 판교 분기점부터 반포까지는 13km 구간이 쭉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부터도 정체가 심한데요. 지금 서해안을 따라 안개도 짙으니까요. 조심히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맞아서 대국민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극복 방안을 밝히기도 했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마련하겠다 이 얘기도 있었고요.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 당선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건영 당선인께서는 뭐 대통령 연설이 남다르셨겠어요? 3주년 기념 특별 연설이었는데 당연히. 예. 안에서 듣다가 청와대 밖을 나와서 들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대국민 소통 측면에서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와 달리 직접 소통 기회가 많아졌고 질문이라든지 질적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한 변화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내용에 있어서는 어제 대통령께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워딩이 어제 특별연설의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현 시국에 대한 인식을 좀 보여주는 어쩌면 절박한 극복 의지를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앞서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이태원 발로 해서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시그널, 그러니까 경제로 넘어간다, 우리 방역 포스트 코로나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조금 빠른 거 아니었을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경제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분명 아니고요. 지금은 소위 클럽 확진자로 시작된 그 부분 지역 확산을 최대한 막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0%가 넘었어요.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 이거는 뭐 코로나에 대한 방역 뭐 성과 이거겠죠? 어떻게 분석하세요? 집권 4년차의 70%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고요. 통상 역대 정부 1년차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적 의미로 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물론 뭐 아직 방심할 상황은 아니고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래적 의미로서는 닥쳐올 경제 위기를 좀 제대로 극복해봐라라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내용으로 한두 개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요. 어제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기존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았어요. 메르스 이후에. 요거는 어떤 의미로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시기에 저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기후라든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관련 대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어제 대통령 연설에서 조금 특이한 워딩이 하나 사용됐는데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안보.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요. 전통적인 안보, 즉 군사 등의 안보가 아닌 비전통적인 안보의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기후위기 등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그런 영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 안보라는 부분들이 더욱 강조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올리겠다라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 인간 안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자 지도록 하자라는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부 직제상으로 본부에서 청으로 올라가면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독립성이 보장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들으시는 분들이 잘 알기 쉽게 하기로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독립성 보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독립성, 그러니까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겠네요.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 네. 이 아이디어는 지금 이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놓은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고용 안전망을 강조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제 위기가 참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98년도 IMF 구제금융 당시에 있었던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든지 대량 해고, 실업 사태가 올 개연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하자는 거고요. 즉 대공황 수준의 경제 위기 국민을 맞이해서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하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네. 조금 예를 들면 IMF 구제금융 시절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예견되는 그런 실업의 고용의 어려움들을 고용 안전망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좀 대비를 해놓자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국민 고용보험 이게 김태년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은 지금 한 번에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그래서 단계적인 추진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걸로 저는 읽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특별연설에서도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실업자가 돼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던 일종의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우선 보호하고요. 쟁점이 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네. 구체적 방식이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까지 다 포괄을 하려면은 네. 뭐 기존의 소득 중심이 아니라 임금 중심이 아니라 뭐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설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장기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당장 시급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부터 보호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사실은 지금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건데 이게 조금 약간 결이 다른 얘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아닙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는 고용 안전망은 그게 두 축인데요. 네. 하나는 한국형 실업 부조로 알려진 국민 취업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미 작년 9월에 정부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저소득층 구직자가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거든요. 이 부분 먼저 하자. 대통령께서도 지금 당장 20대 국회에서 해내자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검토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짚어야 될 게 한국판 뉴딜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또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뭐 투자 촉진 정책 요거를 살짝 포장을 바꾼 것 정도 아니냐라고 약간 비판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디지털 SOC 구축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방향은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IMF 구제금융 당시에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초고속 인터넷망이 대한민국의 IT 강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고요. 질적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듯이 디지털 SOC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영역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선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취임 3주년이면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큰 틀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줄 들어가 있어요. 남북 관계 얘기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북측이나 우리나라 공이 네. 코로나19를 제대로 극복하는 게 당면한 과제죠. 네. 국난 극복을 하는 게 지금의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남북관계 이슈에 대해서는 포지션이 좀 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연히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예. 정부를 비롯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관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질적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적 전환이라 그러면은 어떤 거를 혹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예, 과거에는 단순하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쌀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앞으로 남북 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시작은 저는 공동 방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염병 방역뿐만이 아니라 가축 질병 등 남북 모두한테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네. 북측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데 저는 공동 방역이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는 평화 경제가 저는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평화 경제가요. 예. 코로나가 좀 다소 진정이 되면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과의 대화를 좀 기다린 측면이 있었잖아요. 북미 대화 같은 것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남북 간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으면 되나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북미가 막혀 있을 때는요. 예. 남북이 치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네 바퀴론을 펼치는데 북미 관계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앞바퀴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앞바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뒷바퀴인 남북 관계가 치고 나가서 예. 한반도라는 이 자동차를 제대로 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뭐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윤관영 당선자께서 당선하고 처음 저랑 인터뷰하는 건데요. 국회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싶은 거 뭐 하나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예,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게 국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 등원을 하게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착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 당선자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여기에 대한 대책 가장 뭐 최전선에 계신 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방역 대책도 들어보고요. 뭐 클럽이나 이런 유흥업소 관련된 대책이 특히 궁금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의 품격 박지원 의원도 만나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3부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도 연결합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로 한 번에 신고하세요. 모든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대구와 경북, 경산, 정도, 봉화의 특별재난지역은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모두 체험 신고 대상자는 가까운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나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의 세금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김필수 아버님의 삶의 경륜을 흔들림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27 박찬수 씨의 뚝심을 소외된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주부 지소영 씨의 따뜻한 마음을 대한민국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만 20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재판 참관부터 피고인 유무죄 논의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국민참여재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제가 자연인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이 땅이 오염돼 있는 겁니다. 이때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답은
정화 책임이 자연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양 환경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토양 환경 평가는 부동산 거래 시 토양의 오염 여부를 측정해서 토양 오염에 따른 경제적, 법적 피해를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엔 토양 환경 평가 제도를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2월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어록을 남긴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설 도중 잠깐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 장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연설 내용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연설 태도만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선 억울한 일이었지만 연설할 때의 몸짓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저는 말하다가 코를 만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어 코가 가려워지고 코를 만지게 된다는군요. 아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턴 의식적으로 코를 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국의 앤밀트 박사에 따르면 사람은 거짓말할 때 4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 과장되게 웃거나 얼굴 표정이 부자연스럽다. 둘째, 시선을 회피하거나 눈을 자주 깜빡거린다. 셋째,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꼼지락거린다. 넷째, 머리를 긁적이고 다리를 꼬는 등 안절부절한다. 꼭 거짓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자세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제스처, 바디랭귀지, 자세, 태도 등 신체 언어는 때론 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말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찬 표정, 자연스러운 고갯짓, 적절한 손동작, 흔들리지 않는 시선 등이 더해지면 메시지 전달 효과는 더 커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말할 때 자신의 몸짓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세요. 대화할 때 눈을 맞추는 건 기본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방 표정과 행동을 따라하면서 동의와 공감을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손짓으로 상대방이 대화에 더 몰입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작은 노력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원활하고 즐거워집니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언어가 생겨나기 전에도 우리는 몸으로 말할 수 있었죠. 몸짓은 말을 더 말답게 만듭니다. KBS 58분 날씨. 아직 안개가 짙은 상태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경북, 전남 지역 곳곳에 가시거리가 300m 안팎으로 무척 짧은 상태여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사라지겠고 오늘 낮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져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서해 5도에서는 황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유입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역은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다시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1도, 대전, 강릉, 광주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속초와 고성, 양양 그리고 강원 중북부 산지는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8도, 습도는 84%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들이 다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해서 방역 대책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되게 불안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우선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네. 전국적으로 75명이 됐고요. 네. 그중에 서울이 49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 새 서울시 신규 지역 감염자 수도 한 달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네. 이게 지금 광범위한 지역 확산으로 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게 상당수가 또 서울, 경기, 인천 감염자고 뭐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2,500만 명이 밀집돼 살고 있고 대중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 그야말로 하나의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유행이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태원 쪽 클럽 쪽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검사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 7,000명 된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던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될까요? 예, 어제 밤 10시 기준으로요. 네. 저희들이 6,600명 중에 중복 명단을 제외하고 5,517명을 확보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들은 이제 방명록에 기재를 한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전수조사 기간을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 명단을 확보해 보니까 이렇게 조사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꼭 기재되지 않은 방문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과 협력해서 신용카드 사용 정보라든지 CCTV 또 기지국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그야말로 우리 이 정보를 총동원해서 추가로 파악 중입니다. 근데 여기 뭐 명단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방명록 있잖아요. 그 명단에는 허위 기록을 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신용카드나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용 기록 이런 걸로 찾아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517명 이 확보된 연락처에 우리 서울시청 구청 직원들이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기준으로 한 절반인 2,405명과는 연락이 닿아가지고 안내를 했고 나머지는 이게 허위 기재이거나 아니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뭐 이 감염병은 속도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발적 협조가 물론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권고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과 또 협력해서 강력한 추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협조가 잘 되나요? 이게 뭐 개인 정보라서 이 신용카드 내역이라든가 전화 내역 같은 경우 어떻게 이건 됩니까? 이제 재난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뭐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자신의 이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까 봐서 걱정하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전혀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부러 그걸 공개하거나 그런 차별하거나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네. 그래서 스스로 그냥 나와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네.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네. 뭐 그 클럽에 왔는지 전혀 안 밝혀도 됩니다. 아, 네네. 네네. 예,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검사를 미루고 계신 분들은 시장님 말씀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은 그 지역적인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 외국인들은 추적이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방문자 명단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네. 약 한 28명이 방문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그래서 예. 네, 영어가 가능한 서울시 역학조사관을 통해서 모두 연락을 이미 취했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영문 문자도 다 송부했습니다. 문제는 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가는 이태원 지역의 특성 때문에 네. 명단이 없는 외국인 방문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가 있을 경우에는 네. 이분들이 혹시 추방될까 봐서 네.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의 단속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했고 그다음에 검사나 치료를 받으러 온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영문 재난 안전 문자도 이미 발송했고요. 예.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을 테니까 먼저 방역에 협조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다음에 지금 대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까지 그 클럽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던 건 사실인데 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이 하나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지금까지는 좀 이게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거 왜 선제적인 조처가 안 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게 이제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에는 네. 한 18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에서만 이제 한두 명씩 네네. 한 18일 동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였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네. 뭐 저는 어떤 순간에도 확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이런 모든 유흥업소에 대한 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 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게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네. 이렇게 엄중하게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집합 금지 명령 같은 경우는 뭐 클럽이나 룸사롱 뭐 이런 시설이라는데 이 시설에서 만약에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감염병법에 따라서 네. 이 즉각 고발 조치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영업장의 그 사업주는 물론이고 네. 거길 방문한 이용자 개별 쪽으로도 300만 원 이하의 예.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네. 이런 저희들이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문을 연다든지 이러면 이런 치료비나 확진자가 생길 경우에는 네. 치료비나 방역비에 관한 이런 구상권도 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마침 청취자분도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3909님인데 시장님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룸사롱 뭐 클럽 이런 데도 위험한데 이게 주말에 보니까 강남에 포차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신촌의 그런 술집들도 굉장히 밀집돼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 불안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으신가? 이거 질문이 왔거든요.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예. 지금 이제 일단은 사실 비말 감염, 네. 또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네. 그리고 음주 가무가 이루어지는 네. 이런 유흥업소에 전체돼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종의 풍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헌팅 포차와 같은 네. 이런 업소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 네. 이거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그 주말부터 네. 젊은 층이 주로
이 가는 강남 홍대 실내 포차, 네. 그다음에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네. 이런 상황에 대한 추이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또 현장 지도 점검을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제 명령은 안 했더라도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확대라든지 추가적 조치도 계속 검토해 갈 생각입니다. 지금 검토 중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아니 이미 현장 지도 점검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 점검은 하고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집합 금지 명령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그런 업종에 확대할 것인가 이거는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대인 접촉 금지를 내렸더라고요. 이거는 서울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가요? 집합 금지 명령이라는 게 네. 말하자면 모이는 걸 전부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표현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태원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뭐 이렇게 해서 방역 당국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그거는 법률상 감염병법에 따르면 네. 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대인 접촉 금지죠. 그게. 네. 그리고 사실상 그게 영업 금지 명령입니다. 예. 이 영업 금지 명령 사실상 영업 금지 명령, 집합 금지 명령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무기한이다. 일단 지금은 그런 말씀이시고. 근데 이걸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방역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니까 지금 개학이 내일 모레입니다. 이거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꼭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정말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이런 사투를 벌인 지가 11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사실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지역 감염 없이 사망자 제로에 가까운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정말 전방위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요 며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고3부터 개학이 진행되는 거는 일단 한번 시도해 보자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얼마나 그동안 이제 학생들도 또 부모님들도 그 집에서 그냥 머물러야 됐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제 개학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만약에 잡히지 않고 계속 확산된다면 뭐 이 시민의 안전,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요구 속에서 지금 뭐 이 교육 당국도 결론을 내려야 될 텐데 아무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뭐 저희들이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이라도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루 이틀 더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급박한 상황에서 연결을 해드렸는데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민생당 박지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네, 이게 또 이태원 때문에 큰일이에요. 잦아들었나 싶었는데 글쎄요, 저도 그 주말에 금기원래 목포 갔다 왔는데요. 케이블카도 18,000원, 22,000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막 또 진짜. 다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태원 저 바람 부니까 그냥 탁 얼어붙고 관광객도 안 오더라고요. 예, 이 며칠 만에 딱 잡히면은 좋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 고비를 잘 넘겨야죠. 네. 오늘은 사실은 박지원 의원과 함께 그
문재인 대통령 3주년 연설 요 얘기 잠깐 먼저 시작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약간 이태원 사태 때문에 좀 분위기는 그랬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제일 앞장섰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것은 아주 좋고 또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 질문에 답변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뉴딜 얘기도 있었고, 대북 문제도 있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많은 얘기 중에. 이제 고용보험 기초를 닦고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은 아마 상당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때처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부담이 들어서 굉장히 좀 또 반발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보면은 그 고용 문제가 제일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지해 나가겠다. 그러면 또 통합당에서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토지 공개념이나 이 공유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주에 사실 국회가 좀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여야 다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당선이 됐고 원내대표에 이름들이 요새 많이 헷갈리네. 정말요? 아니 통합당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사실 주호영 의원은 예측을 하셨어요. 뭐 당연한 거라고는 투로 그렇죠. 주호영 의원이 될 거다 아주 쉽게 말씀하셨는데 여당은 사실 힘 있는 원내대표가 될 거다. 김태년 의원이 맞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방송에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 방송 끝나고 누가 되겠냐 거기서는 이제 비보도니까 말했는데 김태년 되는 거 아니냐 그랬죠. 전해철 의원이 아니라 김태년 의원을 두 분 중에 한 분 되는데 그래도 되게 보면은 원내대표는 한 번 재수생이 꼭 되더라고요. 되게 보면은. 재수생들이 강세죠. 김태년 의원을 선택한 배경이 뭘까요? 좀 이제 사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 재수도 했지만은 뭐 김태년 대표나 전해철 의원이나 다 똑같은 친문이에요. 강한 아주 친노부터 뿌리를 같이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재수를 한 것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도 가깝지만은 청와대하고도 잘 조율할 수 있다. 뚝심이 좋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뚝심이 좋다. 또 정책통이라고들 다들 평가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책통이고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김태년 의원 인물평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아무래도 친노 친문이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성격이 있잖아요. 탁탁 치고 나가는 거. 이걸 굉장히 잘하고 또 정책통이고 논리가 정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 주호영 대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은 좀 논리적이고 이렇게 좀 더 유들유들하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두 대표가 잘 하겠지만은 사실 김태년 대표가 야당과 협상이 잘 안 되면은 그대로 또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은 우리 단독으로 표결하겠다 하고 끌려다니지는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요? 절대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진짜 서로 소통하고 협상해서 잘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이제 사실은 눈앞에 딱 닥친 과제 중에 하나가 공수처 출범 같은 겁니다.
뭐 경찰개혁법도 좀 남아 있고요. 또 공수처 출범 같은 경우는 딱 나란히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공수처장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인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끌려다니지 않을 사람. 그래요? 예. 일단 대화는 시도하고 네.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과거 20대 국회처럼 계속 발목을 잡으면은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 나갔잖아요. 네. 이러하지는 않는다. 원내 의석 구성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끌려다닐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예.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수처장 후보는 누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긴 좀 그런가? 그렇죠. 아니, 지금 뭐 설왕설래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뭐 그래도 딱 이 사람 떠오른다 이런 사람 없으세요? 그 추천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야 되니까 야당 의견도 잘 참조를 하고 또 그렇게 출범해야 스무스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원구성이 제일 당면한 문제다. 두 원내대표가 우선 원을 구성해야 국회의 기능이 생기고 또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로 대외 의전적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외교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전 같으면은 뭐 7월 달까지 항상 지각이었죠. 지각이었죠. 단 제가 원내대표 할 때 3당 체제에서 이틀 미기하고 했어요. 아 그랬나요? 그렇죠.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20대. 20대 때? 아 그때는 별로 안 늦었다. 안 늦었죠. 안 늦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 만나서 그러더라니까요. 저 경륜이 높아서 그렇게 잘 조정해가지고 빨리 개원해줘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번 원구성은 잠깐 김태년 의원이 이렇게 아까 인물평을 좀 해주셨고 이번 원구성이 제대로 지각 안 하고 될까 생각을 하려면은 조호영 의원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아까 유들유들하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 판사 출신인데요. 굉장히 겉으로 보는 것은 아주 스마일 소프트. 인터뷰할 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스마일인데 진짜. 그렇지만은 뭘 따지고 들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거기도 또 아무튼 오선이나 되니까 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협상을 할 때 치고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숫자. 이것 때문에 진짜 야당 원내대표로서 아주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어디까지 김태년 원내대표가 양보를 해줄 것인가. 야당이 버틴다고 해서 버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재미있는 모습도 많이 보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화나면 무섭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 사람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임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자, 근데 지금 역대 쉽지 않은 그런 최근에 봐서 원내대표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강한 야당을 표방하고 또 통합당 의원들이 조선도 많지만은 강하게 투쟁 뭐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김태년 대표가 당해주느냐? 절대 안 당할 사람이죠. 원구성부터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예컨대 가장 사람들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둘 하던데 어떻게 될까요? 법사위원장은 대체적으로 야당이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방송관계, 언론관계하는 과학정보통신위원장은 여당이 했어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쭉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그때는 원내 의석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리고 국회를 단독으로 원구성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원구성 협상을 한두 번 해봤지만은 숫자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국회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예결위원장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내줍니다. 절대 안 내줍니까? 그리고 제가 통합당
간부가 저한테 이 위로 겸 전화를 해서 자기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양보해야 될 거다. 내가 원내대표도 그걸 주겠느냐. 오히려 민주당이 미국 의회처럼 승자 독식을 해버리면은 큰일이다. 그리고 20대 국회 개원할 때 제가 그 안을 내 가지고 안철수 아니다 이렇게 이제 냈는데 표결을 하자 국회에서. 우리는 3당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원구성할 때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승자 독식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통합당 몫을 남겨두고 구성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사실 근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약간 투쟁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쟁 국면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과거와 똑같이 황교안 리더십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발목 잡고 반대하고 그럼 또 광화문으로 태극기를 손잡고 나가요? 이게 이제 굉장히 딜레마일 거예요. 어떻게 됐든 지금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감염으로 우뚝 섰고 세계적으로 최초 아니에요? 여기다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제일 선결 문제인데 이게 자꾸 원구성 등 통합당이 정치의 계절로 만들려고 하면은 집권 여당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의 계절로 만들려고 하는데 경제 극복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결위하고 법사위 절대 안 내줄 거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또 국민들 관심도 없어요. 국민들이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어디 당에서 갔건 빨리 해서 경제위기 극복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 단독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어렵다 이거죠. 지금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원내대표 선거하기 전에 저희들이랑 인터뷰할 때도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찬성론자였어요. 글쎄 처음에는 그러더니 또 지금 바뀌더라고요. 그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들이 좀 많은데 뭐 홍준표 원내에 있지만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김종인 체제를 비판을 하고 있고 시간 저희들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김종인 체제 그 조영 원내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우선 초재선 의원들이 그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의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김종인 체제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호영 대표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반반으로 보여요. 반반으로. 아직 그러면은 뭔가 명확한 입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당선자 대회에서 하겠다 했는데 보도 보면은 당선자들은 외부 인사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은 반반이지만은 조영 원내대표가 또 그러한 것을 조정을 잘 하는 사람이니까 반반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는 김종인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약간 좀 변수가 생겼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을 딱 잘라서 안 해주시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 인터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짧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의 품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는요. 박원순 시장에 이어서 박남춘 인천시장 연결해서요. 코로나19 상황 잠깐 좀 들어보죠. 그리고 박대기 기자의 고속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목이 메네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시사에도 의리가 있다. 강호의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 소신으로 승부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낮 12시 20분 대한민국 유일의 점심 시사 토크쇼 시사계의 주윤발 오태훈의 시사본부. 점심까지만 기다린다.
요즘 저널리즘 비평계의 아이돌이라고 사람들. 언론 비평계의 아이돌? 진짜 너무 똑똑해. 똑똑한데 말도 잘해요. 근데 게다가 예의도 바릅니다. 언론 비평계의 아이돌 정준이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 들으셨겠고요. 지금부터는 인천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에서도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염 상태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연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남춘입니다. 네. 예, 주말에 쉬지도 못하셨죠? 네. 아이고 그냥 바삐 지냈습니다. 예, 뭐 서울, 경기, 인천. 아까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세 곳은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이 밀집해 있는 하나의 생활권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 인천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천은요, 사실은 지금 이제 105명이 이제 확진자 발생했는데요. 네. 이제 해외 유입이 이제 한 반이 넘고요.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서울에 집단 감염이 되면 그게 인천에 영향을 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에이스보험 콜센터 이런 집단 감염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인천은 인구에 비해서는 감염자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예. 지금 인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그 유흥업소, 클럽이라든가 이런 유흥업소, 유흥주점 같은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을 똑같이 내린 거죠? 예, 맞습니다. 어제 그 20시부로 인천 관내 유흥업소에도 똑같이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했어요. 서울 경기가 발령이 됐는데 만일 놔두면 풍선 효과 때문에 다 인천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네요. 예를 들어 강남에서 그런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은 경기도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요. 택시 타고도 바로 가니까. 풍선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인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무기한입니까? 이 사태가 아닙니다. 저희는 한 2주를 지켜보면서 이제 또 개선이 안 되면 연장을 계속해갈 그럴 생각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공공시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변화가 있나요? 이번 그 이태원 사태로? 저희는 사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면서도 저희는 이제 공항이나 항만이 있어서 해외 유입도 많고 해서 저희는 그 지역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파시도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열더라도 이제 5월 5일, 5월 6일 그 황금 연휴가 끝나고 한 14일간은 우리 인천은 좀 보수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시설 중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부분 개장부터 해가면서 그 시점에서 한 2주 잠복기가 지난 시점에 가서 이제 또 검토를 좀 하자. 이런 방침으로 저희는 당초부터 임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태원 이 집단 감염 사태 이후에는 더욱더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그 개방 여부를 결정해 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 인천에 보면은 요번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요? 의료진이나 이게 어떻습니까? 사실 저 정말 밤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날은. 근데 다행히 그
어머니께서 이걸 알려주셨어요. 아들이 거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 그 아들이 이태원을 갔다 왔다. 코로나 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그래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무증상이었어요. 당시에. 예. 그런데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 관련된 의료진, 종사자, 그다음에 환자 237명을 전체를 네. 그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예. 근데 음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도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3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좀 너무 이 밀접해서 환자가 입원해 있어서 이제 인천의료원과 공주의료원, 국립공주의료원에 환자들을 지금 분산을 시켜서 네. 이렇게 관리를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 3분도 내려오시고 중앙과 합동으로 열심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 내 다른 뭐 2차 감염, 3차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일단 지금 파악이 된 거네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의주시하면서 네.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3일 간격으로 검사도 하고 네네. 예, 지금 관리를 해갈 생각입니다. 야, 진짜 이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상황인데 그죠? 예, 병원 집단 감염이 항상 우려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는 어제 그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네. 이제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네. 정신의료기관 네. 이런데 이제 그 밀접해서 환자를 관리하는 그 지역도 취약한 분들이 입원해 계신 곳에 대해서는 네. 아예 신규 입원 환자는 처음부터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아하,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어제 명령의 하나가 네. 그걸 더 저희는 인천은 추가를 해서 발령을 내렸어요. 네. 이런 부분은 사실 근데 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총리 주재 네. 그 중대본 회의에서 네. 인천은 그렇게 하겠다. 네. 그러니 좀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또 발표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같은 곳에 입원을 하려면은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네. 예. 입원하기 위해서는 그걸 먼저 받고, 네네.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네. 입원을 시켜주는 이런 저희 절차를 밟도록 어제 강제했습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그 유흥시설이나 이런 데가 밀집한 지역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인천도 그 부평 문화의 거리라든지 그 남동구 구월동의 로데오 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밀집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쪽을 위주로 이제 집중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합니다. 어찌됐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주 동안은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제가 인천 시민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아까 박원순 시장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좀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내일 모레 방학 개학이 시작이 됩니다. 고3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좀 이른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SNS 상으로도 막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나 이 감염병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갔던 것도 또 일방적으로 방역에만 치중하다 보니 또 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이런 것도 또 이제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방침을 정한 이후에 이태원이 집단 감염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한번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 지금 이제 2,000명 정도가 또 이게 연락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좀 결정하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은 그래도 좀 지켜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유흥업소나 이런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이렇게 가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듣고 하시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이게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면 갈수록 네. 방역의 주체는 시민들께서 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 든든한 시민들이 안 계셨다면 그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바뀌었다고 코로나19의 위력이 또 약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빠른 전파력과 또 특히 우리 노인분들께 치명적인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거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 시민들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또 우리 방역 당국과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그 말씀에 좀 시민들께서 따라서 네. 손 씻기 잘 해주시고 네. 특히 이 마스크 잘 쓰시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꼭 했으면 좋겠고 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벗고 밀접해서 오랜 시간 지낼 때는 당분간 좀 자제해 주시는 거.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역의 주체는 가장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의 주체는 시민이다. 8355님이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소 한 마리 잃었을 때 단단한 외양간으로 고칠 수 있기를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당분간 고생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남춘 인천시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KBS 1라디오 아침 대표 시사 프로그램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문자 참여는 기다립니다.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 스마트폰 콩 이용하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사고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리면요.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정안휴게소 갓길에서 화물차가 뒤집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부터 송내 사이 정체와 이 정체고가 난 장수 부근 갓길에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이 꾸준하고요. 김포에서 자유로 쪽으로도 차들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에서 판교 쪽 서안암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있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정체가 극심해서 현재 죽전부터 서울시 구간인 반포까지는 23km 구간에서 쭉 밀려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문자번호 샵 9730 무료인 어플 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합니다. 더 이상 웨이팅은 없다. 박대기의 고속 경제. 네, 더 이상 웨이팅은 없다. 기다림은 없다. 박대기의 고속 경제. 오늘 또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얘기 할 게 많지만은 이 얘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지난주에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재판에 대한 전망도 있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대기 기자는? 일단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말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제일 큰 뉴스였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인데. 그렇죠.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총수들이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과연 잘 지켰느냐 이것을 한번 좀 따져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6번 약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총 토탈? 네. 숫자는 똑같은가요? 예, 숫자는 그게 이제 큰 사건들을 따지자면 그렇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최근에 있던 약속 중에 좀 큰 약속이 2008년에 한 약속인데. 2008년? 예, 12년 전. 이건 누구죠? 이건희 회장. 때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그때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이제 삼성을 말한다 책을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준웅 특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삼성의 비자금이라든지 승계 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자 2008년 4월의 일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자신이 경영에서 퇴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 10개 정도 약속을 내놨는데 그걸 좀 들여다보면 좀 재밌습니다. 10개나 약속을 했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퇴진이었습니까? 네. 자신의 경영 퇴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에 이제 최고 고객 책임자
위치에 있었는데 같이 퇴진하겠다. 그리고 또 홍라이 리움 관장도 퇴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그리고 차명 계좌가 당시에 드러난 게 4조 5천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는 납세를 한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그리고 전략기획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총 10개 정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뭐 약속들은 굉장히 화려했네요. 일단 뭐 자기랑 부인이랑 아들 다 퇴진하겠다. 거기에 차명 계좌 문제는 세금 다 내고 남는 게 있으면 그것도 환원하겠다. 4조 5천억이 당시로는 4조 5천억 원이지만 지금은 이제 주가 상승해가지고 10조 원 이상 되는 아주 막대한 그런 금액입니다. 자, 이 중에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지켜진 게 뭐예요? 네, 지켜진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좀 사소한 그런 약속들.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안 지킨 거고. 지켰고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타깝게도 다 못 지켰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부터가 경영 퇴진하셨다가 2년이 안 되는 23개월 뒤에 2010년 3월에 다시 복귀를 하십니다. 회장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뒤에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홍라이 관장도 3년 정도 뒤에 관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차명 계좌 이거 뭐 납세를 다 하고 사회 하느냐 물어봤지만 얼마 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쪽에 물어봤더니 아직도 그 내역은 잘 모르겠다. 이제 뭐 그룹 그 미래전략실 해체돼가지고 자기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전략기획실은 해체를 했지만 비슷한 이름의 미래전략실이 2년 뒤에 또 생겼고요. 결국은 이 중요한 약속들을 안 지킨 셈이죠. 그 뒤에 미래전략실도 없어지기는 했는데 또 사업지원 TF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죠 이름이. 지금 사업지원 TF식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이제 총수 관련된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도 안 지킨 거네요. 사실 아까 말 안 한 사소한 것들은 몇 개 있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안 지켰네요. 이게 뭐 안 지킬 때마다 뭐 이유를 얘기를 했나요? 뭐 어쩔 수 없이 안 지킨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게? 이게 좀 저도 이제 과거를 좀 찾아보니까 2008년 4월에 퇴진할 때는 이제 거창하게 행사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겠죠. 했었는데 복귀할 때는 조용히 복귀를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를 내놓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도요타 쇼크 때문에 복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삼성에서. 기억하실 분 계실 텐데 2009년경에 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 이런 거 일으켰다고 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고 도요타 사장이 미국 청문회까지 출석해가지고 이제 발언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기의식 때문에 복귀를 했다. 또 뭐 사장단에서 읍소를 해서 결국 복귀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그때 취재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도요타가 그래서 망했냐 하면 지금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잘 나가고 있고 사실은 그 도요타가 망해간다는 게 삼성 회장이 퇴진하셨다 복귀하실 이유가 될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약간 조선시대에 임금이 나이 들어가지고 나 임금 그만하겠다 보통 이렇게 하면은 전국의 유생들이 몰려와서 신하들하고 막 이렇게 아니되옵니다 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있었습니까? 버티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다시 왕위를 또 이어가고 뭐 이런 건데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왕이 계승하고 어쨌든 나갈 때는 화려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갔지만은 들어올 때는 좀 스리슬쩍 들어오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언제 복귀를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그 아까 2008년 퇴진한 다음에 1년 뒤에 최고 고객 책임자는 아니지만 최고 운영 책임자라는 이제 임원으로 이름만 바꿨군요. 복귀를 했고요. 1년 만에. 그리고 이제 2008년과 2009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은퇴한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을 받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감옥에 안 간 거죠. 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명목으로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석 달 만에 바로 또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과정을 또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한 약속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요게 하나 있었고
또 뭐죠?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법을 지키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무노조 경영은 법을 지킨다면은 할 수가 없는 경영인데 우리나라는 노동상권이 보장되는 국가인데요. 뭐 법을 지키겠다고 한 거고요.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고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논점을 좀 교묘하게 비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뭐 예를 들어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삼성이 요구하는 것이 마치 그렇다면 승계를 해주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좀 역성을 내는 것처럼 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삼성을 승계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되게끔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현재의 법원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재용 회장이 법을 따르라는 것이지 물려주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법에 보면은 정한 상속세율이 있고 그대로 이제 세금을 내고 물려주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러면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언제든지 다시 번복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지 또 주식을 지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래서 그 점도 문제인데 사실 경영권이라는 거는 전체 주주들이 합의를 봐서 예를 들어 주총에서 누구를 경영자로 뽑는다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주식회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경영권에 물려줄게라고 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 목록에도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주식이고 그 주식에서 세금을 납부해서 남은 차익을 가지고 다시 다음 때에서 물려받는 그런 식인데요. 뭐 그런 논점들이 좀 이상하게 좀 비틀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논점을 비틀었다. 피해갔다는 뜻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녀에게 승계를 하는 경영권이라는 거는 그 말 재밌네요. 이 어떤 재산 목록에는 없는 거다. 그죠? 이거는 어차피 법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마치 자기 혼자 결정하는 부분인 것처럼 내가 주겠다 안 주겠다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세금 잘 안 내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죠 아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이렇게 몰리게 된 이유가 뭐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라든지 또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또 그걸 통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조작 이런 모든 혐의들이 본인이 이제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그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다 벌어진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한 올바른 답은 내가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정확한 세금을 내고 물려받겠다. 이런 게 답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장 뭔가 돈을 내놓거나 뭔가 재산이 분할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일지 모를 먼 미래에 경영권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마저도 과거에 선대에서 지키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삼성 쪽을 취재를 한 담당인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전문이군요 여기. 나 하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삼성 출입 기자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재용 부회장 사과가 있고 나서 다 밑에서 말렸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다 말렸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해서 그런 사과문에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자녀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꽤 많이 나왔어요. 그 기사. 그 기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 기사가 어떻게 나온 걸까? 저도 뭐 제가 취재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던데 직접 이재용 부회장한테 확인을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건 아닐 거고요. 밑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그렇게 쓴 건데 이번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진짜로 약속을 지킬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질문을 하나도 안 받았죠. 질문을 안 받고 발표를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5초 만에 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초를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5초 걸렸어요. 세봤어요, 또 그걸. 그게 문하고 가까운 데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나올 때도 문하고 가까이서 나와서 서서 발언하시고 나갈 때는 다른 문이긴 했지만 되게 문하고 가까운 쪽이라서 질문을 안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많이 느껴졌고요.
그건 억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동선은 당연히 체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물론 이 행사하기 전에 이제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다 이렇게 삼성의 사전 양해 이런 걸 보내왔지만 또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어보겠다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소통의 방식이나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분들이 질문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통의 방식이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약속을 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안 지켰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약속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랄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또 한 번 도요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은 상속을 통해서 도요타는 상속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상속을 통해서 우리도 위기를 넘겨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제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설랑설레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해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에 따르면은 86억 원 뇌물로 나왔고요. 최순실 씨에게 결국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서 86억 원 뇌물 준 거로 돼 있고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판사가 이걸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걱정이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려면 5년 징역형을 주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깎아줘야 되는데 그게 깎아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냐 이거지. 지금 이번에 사과가. 근데 이번 사과가 나온 배경을 보면은 지금 그 판결을 할 재판부에서 재판장 정준영 판사께서 삼성 내에 뭔가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삼성에서 그렇게 만든 게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가 사과를 하라 요청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으로 올라가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우려됩니다. 박대기 기자 얘기 들어보면 이게 괜히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킬 만한 부분이 별로 없네요. 따지고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것이 그 시민단체라든지 사람들이 삼성에게 무리하게 법에 없는 걸 요구한다, 법에 없는 의무를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건 법에 없는 의무죠. 근데 법에 없는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정확한 상속세를 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끝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